보도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시청자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휘입니다. 이번 한 주 미디어의 가장 큰 이슈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이었죠. 취임 초 도어 스태핑 등 활발했던 언론 대응 대신 별도의 기자회견 없이 조용한 1주년을 보냈는데요. 아무런 언론 메시지가 없는 건가 싶을 때쯤 윤 대통령이 기자실을 찾아 좋은 지적과 정확한 기사로 정부를 잘 이끌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미디어 비평과 팩트체크 시간에는 윤석열 정부 1년 언론 평가와 대통령 공약 이행률을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2년 차를 맞는 정부가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나아가고 있는지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겠죠. 오늘 열린 라디오 YTN 바로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한 주간의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상지대 사회적 경제학과 송경재 교수님과 미디어 동향 살펴보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송경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한 주간 언론이 조명했던 거는 윤석열 정부의 각 분야 성적표인데요. 오늘 네. 교수님도 관련해서 준비하셨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이해서 언론에서는 경제, 외교, 노동, 국내 정치 등 각 분야 평가가 활발하게 다뤄졌습니다. 네. 그중에서 이제 언론 분야에 대한 평가 역시 진행되었는데요. 주목할 것은 현직 기자단체인 한국기자협회의 토론회인데요. 아무래도 현직 기자들로 구성된 조직이다 보니 언론계 내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 소개드립니다. 네. 지난 4일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윤석열 정부와 언론 그 1년을 평가한다 토론회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한국기자협회보의 기사에 따르면요. 대통령의 퇴행적 언론관이 먼저 바뀌어야겠지만 언론도 변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이해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현 정부의 언론관이 좀 후진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네. 언론을 통제 대상이나 나팔수로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언론 내부의 문제점도 역시 지적했는데요. 전방위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한 지난 1년엔 대통령과 언론 양측 모두 책임이 있고 더 이상 권력에 불편한 질문을 던지지 않는 언론 역시 바뀌어야 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정부의 언론관을 비판하는 동시에 언론 역시 바뀌어야 한다. 자성의 목소리도 함께 나왔군요. 전반적으로 후한 평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한국기자협회 토론회에서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토론회에서 대통령의 언론관 비판뿐만 아니라 현직에 종사하는 기자들은 언론 스스로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이기주 MBC 기자는 기자들의 비겁한 행태를 보면서 크게 실망했다라면서 기자들의 자성과 분발을 요청했는데요. 이 기자는 이번 워싱턴 공동 기자회견을 TV를 보다가 깜짝 놀랐다. 힘들게 워싱턴까지 가서 질문 기회를 얻었는데 권력을 칭찬하면서 그 소중한 기회를 허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리고 단독 타이틀을 달고 나온 기사가 미국의 심장을 파고든 영어 연설이었다고 지적하면서요. 지난 1년간 순방외교의 나팔수가 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대통령실 기자들이 자초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언론단체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왔는데요. 역시 이제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누가 봐도 명백하게 민주주의의 언론 규범을 어겼을 때는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는 목소리를 함께 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언론이 스스로 언론 규범보다 정파성을 앞세우는 상황에서는 대통령과 권력에게 언론 규범을 지키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현직 기자들과 언론 단체는 지난 윤석열 정부의 언론관이나 언론 정책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취임 초기 야심차게 진행된 도어 스태핑이 순방외교 관련된 언론사와의 충돌로 중단이 되는가 하면 또 특정 언론사를 거론하면서 전용기 탑승을 시키지 않고
즉 취임 초기부터 언론과의 불편한 동거를 이어왔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네, 취임 초부터 언론과 좀 자주 부딪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긴 했었죠. 대통령이 이번에 사전 예고 없이 기자실을 깜짝 방문해서 기자들을 좀 격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하던데 어땠다고 합니까? 그래도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언론과 권력은 서로 견제하기도 하지만 네. 협력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그 용산 대통령실 기자실을 방문해서 좀 앞으로 1년도 언론이 좀 정확하게 잘 좀 짚어달라 이렇게 언급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출입 기자들은 이 자리에서도 앞으로 기자들과 만남의 자리를 많이 만들어달라고 질문했는데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언론과 소통하고 국민들에게 국정 방침을 잘 전달하는 그런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합니다. 네. 취임 1주년에도 별도의 기자회견은 없었고요. 그 대신에 대통령실이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위한 대통령의 약속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궁금하네요. 네,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좀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요 컨셉은 역시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으로 나라를 위한 대통령과 정부의 업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외교나 안보, 노동개혁, 원전 수출, 공정과 상식 등 그동안 윤 대통령이 강조한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네. 한 가지 든 생각은 영상을 보면 잘한 것 중심으로 1년간의 치적을 강조하고 현재의 경제적인 불안감이나 전세난, 물가, 이런 서민의 어려움, 그리고 사회 양극화나 지역 소멸 등 앞으로 우리가 산적한 과제에 대해서는 좀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이 아쉬웠는데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대통령과 정부가 이뤄낸 성과에 주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해야 할 과제도 이야기하고 각오를 다지는 모습이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짧은 동영상에 많은 거를 압축하다 보니까 성과 위주로만 국정 운영을 보여줬다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 또 얼마나 국정을 잘 운영해 나갈지가 중요하겠죠.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서요. 우리 언론의 자유도를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한국의 언론 자유지수가 하락했다는 보고가 나왔더라고요. 먼저 이거 어디서 어떤 조사를 한 건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매년 5월이 되면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언론 자유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지난 3일 이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2023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를 내고 세계 180개국 중에서 한국의 언론 자유 순위를 47위로 평가했습니다. 47위요. 네, 작년보다 4계단 하락한 수치입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한국의 하락 원인으로 몇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언론의 상황에 대해서 최근 몇 년간 인터넷이 주요 정보원으로 자리매김한 점을 꼽았고요. 많은 사용자가 네이버와 같은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소비하고 있고 유튜브의 영향력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언론의 경제적 여건에 대해서 한국 기자들은 비교적 만족스러운 조건에서 일하지만 회사 수익이 광고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한국의 언론사들은 정부와 대기업의 압력에 직면해 있다라고 분석했는데요. 네. 국경 없는 기자의 언론 자유 지수에서 1위는 노르웨이가 7년 연속 1위 자리를 지키고 고요. 네. 2위는 아일랜드인데 작년보다 4계단이 상승했고 3위는 덴마크였습니다. 물론 이 언론 자유 지수를 현 정부 언론 평가로 직결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요. 이전 평가보다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신호는 아니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네, 언론 위축이 아닌 자유로 더 나아가야 한다는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소식을 살펴볼게요.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마무리가 안 되고 있죠.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방송통신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방송 인허가와 통신 정책을 다루는 중요한 부처입니다. 공영방송 사장의 임명권이나 종편 심사권 그리고 통신사의 규제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인데요.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위원들과 현 정부에서 임명한 위원들 간의 미묘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한상혁 위원장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되었는데 올해 7월까지가 임기거든요. 그래서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방통위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몇 가지 사건이 불거지면서 복잡하게 꼬이고 있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5월 중순쯤에 면직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지난 2일 한 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는데 검찰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2020년 상반기 TV조선 종편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사건을 수사한 결과 한 위원장 주도로 방통위 관계자 그리고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장 등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TV조선 재승인을 불허하기 위해서 평가 점수를 누설, 조작한 혐의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런 과정에서 조선일보는 4일 기사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검토, 공무원법 중대한 위반에서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의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는데요. 예. 조선일보에 따르면 방통위 설치 운영법에 따라서 방통위원 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면직을 할 것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방통위원장이 종편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과 관련해서 불구속 기소가 된 상황이고요. 네. 그렇다면은 이런 혐의가 면직 요건에 해당하는지 법리적 검토가 있었습니까? 이를 지적한 미디어스 보도에 따르면요. 그 정무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외에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데요. 그 특별한 규정이 바로 방통위 설치법이 있다는 겁니다. 이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조되는 그 방통위 특성상 위원회 신분 보장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33조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의 근거에서 방통위원을 면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면직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이제 부족한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위원장을 제외한 방통위원회 임명권도 있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방통위원으로 판사 출신의 이상임 변호사를 또 지명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한 야당 추천의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의 임명은 미룬 상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 대통령은 그 최내정자 임명 거부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방통위는 법제처에 최민희 내정자에게 결격 사유가 있는지 판단해달라. 이렇게 유권 해석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번 이상임 변호사 지명으로 기존 야당 우위의 방통위 구도가 2대2로 굳어진 겁니다. 방통위원장 면직 검토에 야당 추천 방통위원회 임명 거부 방침 등이 논란이 되면서 방통위 조직이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통위원장이 갖고 있는 혐의로는 면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상황인 점, 그렇죠. 또 방통위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까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방통위가 사실 매 정부마다 정치적 갈등 한가운데에 자리하고 있어서 나아가지 못하고 시계가 멈추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송경재 교수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강진아 시청자 평가원과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모니터링하신 프로그램은 어떤 건가요? 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 15분부터 9시까지 방송되는 뉴스킹 박지훈입니다를 4월 27일부터 5월 10일까지 2주간 청취했습니다. 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들으셨군요. 어떤 점부터 볼까요? 네, 박지훈 변호사의 진행에서 좀 더 세심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 부분을 느꼈고 이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지난 5월 3일 방송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기념해 대통령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와 인터뷰였습니다. 네. 이때 진행자가 인터뷰 오프닝에서 신평 변호사를 소개하던 중 신평 변호사가 본인을 대통령의 멘토로 부르지 말아달라고 극구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신평 변호사는 과거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본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가 아니라며 언급했던 바 있었고 본인이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자체를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기도 했습니다. 네. 따라서 굳이 진행자가 관련한 내용으로 신 변호사를 초대해서
멘토라 칭하고 취임 1주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 의견을 묻는다는 소개 내용이 청취자들에게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과 따로 연락은 하지 않는다는 말에 왜 연락을 끊었냐, 하여튼 연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멘토라는 표현은 않겠다 등의 멘트는 인터뷰이와 청취자를 배려하지 않는 듯한 인상을 주는 불필요한 멘트였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은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심평 변호사는 본인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대통령의 올바른 국정 수행 방식에 대해 나름의 객관적인 평가와 조언을 내놓았습니다. 심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멘토이든 아니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야당 대표와의 회동에 대해서나 검찰과 보수 세력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비교적 균형 잡힌 소신을 내비친 것은 긍정적이라고 보여졌습니다. 네. 그럼에도 마키아벨리를 언급하면서 도어스태핑은 매우 위험하며 대통령이 얕보이게 된다고 한다던가 김건희 여사의 광폭 행보에 대해 질문하자 이번엔 직전에 윤 대통령에 대해 거리를 두려고 애쓰던 모습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김 여사에 대한 극찬을 이어가는데요. 이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할 수 있겠지만 출연자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확신에 찬 주장만 일색이었기 때문에 청취자 입장에서는 모두 수용하기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더 짚어볼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시사 정치 경제를 다루는 인터뷰 프로그램을 청취하다 보니 느끼는 것이기도 한데요. 전문 용어 사용이 잦아 쉽게 청취하기엔 진입장벽이 느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5월 4일 수요일 방송된 토크킹 코너에서는 한미일 공조에 관해 패널들이 다소 격한 토론을 나누는데요. 정보 전문 단어로 인적 정보를 뜻하는 휴민트와 기술적 신호 정보를 뜻하는 시진트라는 용어에 대해 좀 더 친절하고 적극적인 정보 제공을 해주었다면 좋았을 것이란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교적 긴장 완화를 뜻하는 데탕트나 미국에 대한 추정적 외교를 뜻하는 푸들 외교, 그리고 침대 평론 등의 용어도 나왔습니다. 물론 청취자가 정확히 알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용어라 해도 전체 맥락 속에서 이해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좀 더 효과적이고 정확한 상황과 의미 전달을 위해서는 진행자나 전문 패널에 이를 한 번씩 풀어 짚어주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전문 용어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오늘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대한 시청자 의견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진아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들 팩트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팩트체크 주제는 어떤 건가요? 네,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이어서 앞서 미래비평에서 또 언론관 짚어주셨는데요. 저는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했던 이 공약들이 얼마나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검증을 해봤습니다. 중요하죠. 공약 이행률을 살펴보셨군요. 네네.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대선 과정에서부터 어떤 공약이 있었는지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제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러 경로와 또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그걸 쭉 다 모아서 단순하게 더한 것만 해도 942개 항목인데요. 네. 근데 이게 쭉 보면 뭐 구호성, 나 선언적 공약이 좀 있었고요. 또 검증이 불가능한 공약도 있었습니다. 표현이 애매했던 게 많았는데 심지어 이미 진행 중인 정책들을 이 공약이라고 내세운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이런 상황이 뭐 이전 다른 정부나 그 당시 대선 과정에서 다른 후보들도 비슷한 부분이 또 있었고요. 뭐 예를 들자면 이 현재 간호법을 두고 이게 공약인지 아닌지 좀 논란이 있죠. 네. 살펴보니까 실제 정식으로 공개된 공약집에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 대선 과정에서 비슷한 약속을 했고요.
당 고위 관계자가 이걸 공약이라고 표현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면 이 공약인지 아닌지 또 대장인지 아닌지 좀 판단이 필요한 거죠. 공약인지 아닌지 애매한 항목도 있겠어요. 네네. 어떻게 분류하셨어요? 이 정부의 국정과제 선정이 있는데 이 방식을 참고해서 일단 검증 가능한 공약을 좀 추려봤습니다. 예. 지난해 5월 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 당시 윤석열 정부 국정 철학, 윤석열 정부 국정 목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 등으로 정리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 과제를 먼저 선정해서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정부 출범 후 7월 26일에 6대 국정 목표와 함께 이번에 10개가 늘었습니다. 120대 국정 과제를 공개했습니다. 저희도 이런 같은 방식으로요. 전체 대선 공약 가운데 중요하고 검증 가능한 공약을 엄선하는 작업을 거쳐서 12대 주요 공약과 13개 분야에서 136개 공약, 핵심 공약을 검증 가능 공약으로 선정해서 이번에 평가를 진행해봤습니다. 네. 평가 방식도 중요한데요. 이 평가 방식은 미국의 대선 공약 검증 프로젝트인 현 대통령이죠. 바이든 프로미스 트래커라는 공약 점검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를 비롯해서 해외의 이 공약 점검 사이트 방식을 이용해서 판정은 진행 중, 변경, 파기, 완료 이렇게 이 중 한 단계로 판정을 했습니다. 궁금하네요. 네. 점검하신 결과 현재 성적표는 어떤가요? 네. 검증 대상 136개 공약 중에서 1년 만에 완료로 판정된 공약은 20개였습니다. 네. 그리고 15개 공약이 파기 판정을 받았고요. 이 공약 취지는 대충 비슷하게 살아있는데 이 세부적인 내용이 바뀐 거가 9개 있었는데 요거는 변경으로 판정을 했습니다. 이 나머지 92개는 현재 진행 중으로 판정을 했고요. 검증 대상 136개 중 20개가 완료면 이행률을 숫자로 따져본다면 14.7%인데 현재 임기 진행률이 1년이었으니까 5분의 1인 20% 낮지만 이 보통 대선 공약이라는 게 임기 후반부나 임기 마지막 해에 이행이 완료되는 공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걸 감안하면 현재는 무난한 수로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이 무난한 수치다. 네, 무난한. 네.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부 비교를 해봤는데 문재인 정부보다 상대적으로 이행도 빠르고 포기도 빠르고 변경도 빨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죠. 좋아 빠르게 가. 이런 표현이 좀 어울리는 상황입니다. 네, 좋아 빠르게 가. 벌써 완료된 공약들이 있다니 이행이 완료가 됐다라는 거죠? 네.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네. 1년 만에 완료된 공약들을 보면 이 자유시장 경제와 대북 강경주의를 내세우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이 그대로 보이는 공약들이 많았는데요. 네. 이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전 생태계 강화 등 전 정부 지우기도 속도를 내고 있었고 안전속도 상향,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등 남성 지지층을 향한 정책도 이행 속도가 좀 빨랐습니다. 예, 우선 화제를 모았던 12개 공약 중에서 그중 2개 공약이 이행이 완료됐습니다. 성범죄 양형 기준 및 양형 인자 강화 공약이 완료됐는데 이거는 2022년 7월 대법원 양형위원회 의결로 이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만 나이로 법적 사회적 기준 통일 공약은 2022년 12월 국회에서 민법 및 행정기본 개정안이 통과돼서 다음 달인 2월 28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게 또 완료된 공약이죠. 네. 분야별로 보면 가장 이행률이 빠른 분야는 경제 분야인데요. 이 분할 자회사 상장 엄격 제한, 물적 분할 시 기존 주주 주식 매수 청구권 부여, 주식 공매도 감시, 전담 조직 설치 및 불법 공매도 엄정 처벌, 반도체 관련 정원 확대 등 공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주택 분야에서도 좀 빨랐는데 이에 완료된 공약은 공동시장 가액 비율 조정을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2010년 수준으로 환원,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정밀 안전진단 면제 추진, 비거주 외국인 주택거래 허가제를 도입하여 외국인 주택 투기 방지 등입니다. 한마디로 경제 분야에서는 자본시장 선진화, 부동산에서는 규제 완화를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분야는 어떻습니까? 네, 북한 관련 공약도 좀 두드러지는데요. 북한 인권 관련 국내 연구활동 추진, 국방부에서 북한 주적 명기 등 2개 공약이 완료가 됐고요. 이걸 보면은 현 정부의 강경 대북 기조에 따른 결과를 볼 수 있는데 현 정부는 전 정부 당시에 대북 정책을 비판하면서 국제 위협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강력한 억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전 정부와 반대 분야가 또 있죠. 원자력 발전인데요. 네. 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 정책을 폐기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조화시키는 방식의 탄소 중립을 추진했다는 의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공약으로는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 재개,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 국가 온실가스 암충목표 달성 방안 전면 수정 등 3개 공약이 이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평가가 다를 수가 있는 게 이 우리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단체들이 이런 것들은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탄소 중립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고 세계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 이렇게 지적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을 맺고 있는 사회 분야 공약도 이행이 좀 부드러워지는데요. 이 안전속도 5030 개선, 확률형 아이템 정부 완전 공개 등 2개 공약이 이행 완료가 됐는데 이 2개 공약은 보시면 대선 시절부터 이게 좀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관심의원이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왔던 거여서 조금 또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이 밖에 설악산 5대 케이블카 조속 추진,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5.18 국제사회민주인권연구원 설립 등 이 지역 공약들이 완료된 것들이 있었고요. 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모든 질환의 확대와 같은 보건복지 분야 공약도 임기 초반 이행 완료가 됐습니다. 네, 이행된 공약들을 쭉 요약해 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파기로 판정된 공약들 보죠.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이 파기로 판정한 공약은 15개였는데요. 이 검증 대상 136개와 비교하면 11%가 1년 만에 파괴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공약으로 2011년 말부터 2012년 초, 그러니까 대선 기간을 뜨겁게 달궜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공약인데요. 이 네. 코로나19 때문이었죠. 네네. 이 파기로 판정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 공약 자체가 국민의힘 대통령집에 가장 먼저 실린 공약이었는데 당시에 50조 원 이상의 재정 자금 확보에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5월 인수위가 발표한 손실보상안에는 총규모 33조 1,000억 원 플러스 알파의 차등 지급 방안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윤 정부 출범 후에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손실보상금 규모는 다시 24조 5천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국회를 통과해 확정된 손실보상 예산은 24조 6천억이었고요. 그래서 당초 공약인 50조 원 이상의 반에 미치지 못한 거죠. 예, 이래서 파기로 판정을 했고 네. 코로나19와 관련된 또 다른 공약도 파기 세례가 있는데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 구조 특별본부 설치입니다.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을 신속히 보상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기구를 만들어서 대응하겠다는 약속이었는데 역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좀 관심 있는 공약 중에 하나가 대입 정시 모집 인원 비율 확대 공약도 파기로 판정됐습니다. 네. 이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당시 일명 조국 사태로 대학 입시 수시 모집에 대한 불신과 함께 이 정시 모집 확대 여론이 커지자 이를 공약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정과제 수렴 과정에서 이 공약은 사라졌습니다. 2012년 5월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당시 장상현 교육부 차관은 이 관련 질문에 대해서 정시 확대는 교육 현장에서 사교육 증가, 고교교육 내실화 저해 등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대입 정시 모집 비중은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초등학생 아침 식사를 학교 급식으로 제공하겠다는 약속도 슬그머니 사라졌는데요. 네. 생계급여 수급 대상 가구에 장애인, 노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이 있을 때 인당 10만 원 추가로 생계급여를 지급하겠다 이런 공약도 슬쩍 사라졌습니다. 파기됐고요. 네, 그러니까 정식 공약으로 국정과제로 만들지 않은 거죠. 그냥 네. 슬쩍 사라진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 밖에 10년 장기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공제율을 70%에서 40%로 상향, 검찰의 예산 편성권 부여, 과기의 정보 출연 연구 기관 역할 명문화, 대통령 직속 공적 연금 개혁위원회 설치, 동북아 스마트 에너지 그리드망 구축, 최종 면접자 자율 피드백 의무화, 5년간 전기차 충전요금 동결, 사드 추가 배치, 임대료 나눔제,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등의 공약도 파기됐습니다. 그러니까 국정과제 수렴 과정에서 사라진 공약들, 또 네, 파기된 주요 공약들 네. 살펴봤고요. 네, 네. 대선 기간 동안에 이슈가 됐던 화제의 공약들이 지금도 머릿속에 몇 가지 떠오르는데 네. 이것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인지 궁금하네요. 네, 네. 대표적인 게 여성 가족부 폐지가 있죠. 그러니까 7글자의 그 페이스북 게시물이었는데 굉장히 관심 많이 모았습니다. 네. 그런데 출범 1주년이 지난 현재 여성가족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정부에 대한 구성질이 좀 낮은 편이고 이 공약은 정부 조직법 개편이 필요한 입법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 미지수고요. 그래서 일단 판단은 진행 중으로 판단했습니다. 진행 중이고. 네. 정부교체의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가 이 부동산 이슈였죠. 그런 만큼 윤 정부의 부동산 공약도 계속 관심을 모으는 상황인데요. 당시 공약은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 호 이상 공급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2022년 8월 16일 국토교통부는 국민주거안정 실현 방안을 발표하고 총 270만 호, 인허가 기준 연평균 54만 호를 5년간 공급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네. 아까 당초 공약보다 20만 호가 더 늘어난 거죠. 서울에 50만 호, 수도권에 158만 호, 광역지자체에 52만 호, 8개 도지역에 6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현재 전국 부동산 시장 상황이
약세입니다. 그러면서 미분양 물량이 좀 쌓여가고 있죠. 네. 이게 보면 250만 원만 지으려고 해도 이 경기도 분당, 일산 같은 신도시를 전국에 8개 정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 자체가 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있는 상황인데 현재 부동산 상황이 좋지 않아서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좀 부정적이긴 하지만 어쨌건 아직 임기가 남아있으므로 진행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예. 네, 또 대표적인 공약이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가 대표적이죠. 이 국민의힘 대통령집에는 연간 단위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도입 이라는 항목으로 포함이 됐는데 뭐 아시다시피 현재 계속 논란만 있고 아직까지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네. 어쨌건 현재 진행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네. 대선 후보들이 모두 약속하는 이 공통적인 공약도 있잖아요. 그런 네. 건 여야 합의가 비교적 쉬워서 이행도 빠를 것 같은데 실제로도 그런가요? 네, 이게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이때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공통으로 제시한 공약은 두 분께서 우선적으로 일단 추진하자 이런 합의도 있었는데요. 이번에 검증 대상으로 선정한 공통 공약은 모두 17개였는데 이 가운데 5개가 완료됐고 2개는 파기, 3개는 변경이 됐습니다. 네. 일단 파기된 공약은 코로나19 사각지대 없는 온전한 손실보상 백신 국가 책임제입니다. 그리고 병사 월급 200만 원, 청년 도약계좌 도입, 공공의료 확충 공약은 세부 내용이 축소되는 등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변경으로 판단을 했고요. 기초연금 인상 등 7개 공약은 진행 중으로 납품 단가 연동제,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 상병수당 도입, 어촌 공익 직접 지불제 확대, 불법 공매도 감치 등 5개 공약은 이행 완료로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전 정부와 비교했을 때 대선 공통 공약까지 이행과 파기 면에서 좀 빠른 속도감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의 공약은 사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것이고 또 국민과 한 약속인 만큼 앞으로 남은 4년간 좋은 방향으로 결과를 맺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